초등학교가 5년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교회에서 세운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다녔고, 그리고 그 학교에 교사가 돼서 부임하게 됐는데, 제가 상당히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같이 공부했던 시인 윤동주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 다음에 자라서 훌륭한 시인이 될 것이고, 또 나보다 2년 선배인 황수는 소설 작가가 있었는데, 그 황 선배도 이 다음에 저 훌륭한 소설가가 되겠는데, 나는 이 다음에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살 났을 때에 우리 도산 안차호 선생님 강연을 2차례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중학교 때 겪은 과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다 보낸다든지 또 거기에 머물고 말면 내 꿈이었던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작은 지도자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던 꿈이 무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시골에서 좀 몹시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의논했겠죠. 나보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데 동생들이 많이 있어도 농사 짓는 사람이 굶어 죽는 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가정일은 우리한테 맡겨놓고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으로 가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이제 일본에 대학 공부를 갔습니다. 내 꿈은 철학을 공부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작은 지도자라도 돼야겠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일본 가서 철학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4, 5년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때 학교를 끝낼 때쯤 해서 태평양 전쟁의 위기가 오고 또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일본 경찰에게 쫓겨서 숨어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그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가 하니 이제는 죽어도 아니 없다. 이제는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까 죽어도 아니 없다. 그리고 제가 25살에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이 모든 점에서 내 인생의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돼야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자그마한 중학교를 하나 만들고, 내 꿈은 우리 고향을 중심 삼은 시골 지역의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은 다 받도록 도와주자.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사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자라는 곳이 김일성하고 같은 고향이고 또 김일성하고는 선후배입니다. 김일성 선배고 나는 초등학교 후배고, 또 김일성이 해방되고 한 2달쯤 후에는 만나서 조반도 같이 먹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 하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했는데 그 김일성 하는 얘기가 첫째는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는 모든 국토를 나라가 가진다고 개인의 소유가 없고 국토를 나라가 가진다고 세 번째는 지주와 부자들이와 산업기관 공장이든지 뭐 해서 이건 전부 국가가 하지 개인이 하는 건 없어진다고 그걸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을인데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숙제를 외우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서 저 사람이 그동안 만주로 가 있었는데 공산당원이 돼 있구나. 공산당원은 어디에 가든지 다 꼭 같습니다. 요새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 군대를 적으로 봐야 하느냐 동포였으니까 적을 보면 좋지 않냐 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동포인데 적을 볼 수가 없다 말이죠.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을 겪었는데 적이 그럼 어디에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민관이 북한군이기 때문에 적이 아니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공산군은 적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마지막에 중국 공산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건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공산군으로 있는 동안은 적이고 공산군이 아는 사회가 오게 되면 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하니까 내가 북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겠다. 얼음판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들의 이제 그 어려움을 자꾸 주니까 고통을 받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데 우리 학교 이사장이 잡혀가서 감옥에 가게 되고 나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해서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온 겁니다. 와서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요. 여기 중고등학교 대학자는 다 계약을 했고 좀 늦어서 어디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다가 중앙 중고등학교에 교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쭉 있었는데 그 7년 동안이 나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기간이 됐습니다. 항상 이제 처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사가 됐을 때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두 가지인데 지식을 차지한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상위층에 속해야 하니까 지식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는 어디에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인격을 키우는 거. 그것은 직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나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입니다. 중학교 7년 동안에도 공부를 가르치면서 계속했고 또 내 인격을 키워야겠고 그런데 두 가지 다 7년 동안에 성공한 셈입니다. 첫째는 내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도 거의 제일 자랑거리입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내 제자들 교수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한 번에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 안에 교회에서 설교를 끝내고 나왔는데 키가 자그마한 신사가 찾아오더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받으면서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누군지 몰라서 누구더라 하네 그랬습니다.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선생님 저 윤택순입니다. 그래요. 아, 내 땀이 맺던 윤근이로구나 말이죠. 키가 너무 작아서 내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토론토 대학에 교수로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는 미국하고 달라서 영국식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높은 대학, 낮은 대학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토론토 대학은 제일 우수한 대학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그 제자가 제일 처음 정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왔다가 내 제자가 한국인 최초로 정교수가 됐다 하니까요. 내가 참 행복해졌다 말이죠. 미국은 뭐 말할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중국에서 연락을 이제 간접적으로 받았는데요. 중국 북경대학에서 공업경영학의 교과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책을 누가 썼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미국 샌루이스 대학에 있는 광로윤이라고 하는 내 제자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미국에서 쓴 책이 중국어를 번역돼 가지고서 북경대학의 교과서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많이 키웠고요. 또 우리 서울대학교 국어학과는 내 제자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기문 교수, 김한진 교수 그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7년 동안에 내가 많은 제자들이 키우고 사랑해 준 것이 행복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특별히 받은 특전인데 중앙중고등학교 교수되는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 대단히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 당시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승만 박사보다도 부통령이 됐던 김성수 선생님이 인간관계, 인격관계에서는 대단히 앞서는 분입니다. 나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이라고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인천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야당이 분열한 일이 없다고, 언제나 하나였다고. 근데 인천 선생이 돌아가고 나니까 야당이 합쳐보는 일이 없다고. 한 번도 합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이죠. 근데 내가 그분을 7년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요, 많이 배웠습니다. 참,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내 인생에서 두 분 스승이 있는데, 애국심은 도산 선생한테서 배웠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 인격관계는 인천 선생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제일 처음 배운 게 미국안이 사람은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내 인격을 팔아서 아첨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또 내가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아첨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말자. 이승만 박사가 바로 그것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하고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그때 배웠고요. 두 번째 배운 건 민관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제나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앞서서 보내고 나는 뒤에서 도와주자 말이죠. 나보다 앞선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그건 하지 말자. 그것은 아니고 언제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앞서주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 그걸 해야겠다 말이죠. 세 번째는 민구안이 사회생활하면서 절대로 편가르기는 하지 말자. 사람이 편가르기해서 한편에 빠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편가르기 하지 말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배운 건 민구안이 나하고 생활이 다르다고 해도 사랑을 베풀 수만 있으면 베풀자. 뭐든지 그러지 마요. 그래도 인천 선생의 좋은 점이 민구안이 남을 비난하는 일이 없습니다. 남을 욕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인천 선생을 볼 때 이제 뭐라 그런 거 하니 어른은 어린애들하고 싸우는 법이 아닙니다. 어른이 애들하고 싸우면 그건 애만도 못하겠네요. 사람이 자기 인격이 올라가게 되면 누구 욕하거나 흉보거나
빌어나질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를 해친다고 해도 나도 또 그 사람한테 원수 갚겠다 그게 없습니다. 어른은 애들한테 원수 갚는 일이 없습니다. 애들끼리는 원수 갚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 낮아서 하는 거니까 어떡하겠냐고.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도 좀 인격이 올라가면 같이 될 테니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다. 그런 걸 7년 동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다가 배워서 내 인격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났습니다. 나니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일 교육은 좋습니다. 지금도 전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은 이건 그 학생하고 선생하고 관계가 아버지 아들 비슷해서 말이죠. 정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명관이 날 닮아야 누구 닮은 날 닮아야. 근데 대학은 그건 없어요. 그건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로 오래 남을까 활동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대학에 갈까 생각하다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몇 대학에 시간인 강사로 좀 나가봤습니다. 세 대학에 이제 나가봤는데 한 학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세 대학에서 다 우리 대학으로 전임으로 오라고 말이죠. 전임 교수로 오라고. 그래서 연세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미고하니 사람은 30이 될 때쯤까지는 두 가지는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은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만 못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그 나도 불행해지고요. 지도자가 되지 못하니까 배울 거 배우고 깨달을 거 깨닫고 지식에서 뒤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미관이 인격에서 뒤지게 되면 사회 어디 가든지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미관이 우리 30까지는 내가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 내 인격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면 안 된다 말이죠. 그건 내가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가고 나니까요. 34세쯤에서 갔는데 선배 교수들이 다 내가 교과서에서 배우들 분입니다. 한글학자 뭐 최은범 선생, 김인경 선생, 내가 다 선생을 중고등학교 때 모시던 분이 이제 선배 교수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학교를 떠나게 됐다. 그렇게 쭉 바라보면요. 야, 올해도 사셨다 말이죠. 나도 해갑까지 살 수 있으니까 정년까지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난 그때 그분들이 굉장히 늙은 줄 알았습니다. 그 열심히 한 25년 뛰고 나니까요. 내가 해갑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늙은 거 없는데 뭐 늙었다는 생각도 없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늙었다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후배 교수들이 만나면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됐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졌어요. 그 뭐 이제 달성을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런다고요. 그럼 괜찮지 뭐 달라졌겠냐고 말이죠. 또 어떤 그 제자 후배들은 와서 요새 뭘로 소위를 하세요? 그래. 이제는 공부도 안 하고 이제는 끝날 준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늙는다는 게 내가 늙는 게 아니고 남의 난 늙은이 만드는 거라구나 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남은 거 5년밖에 없습니다. 65년 이제 정년 돼야 하니까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하자. 그 참 한 5년 동안 좀 내 평생 제일 많이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65세가 돼서 정년이 또 되고 나니까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더 젊어졌어요. 더 하고 싶지.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난 65세가 되면 난 늙어서 정년 퇴직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다 말이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이제 우리 철학계 안병 교수, 김태기 교수를 만났거든요. 그 만나서 우리가 얘기해 봤습니다. 다들 동갑입니다. 우리 청년퇴직으로 떠났는데 우리도 떠날까 그랬더니 따시지 뭐 이런 거 아니 일은 해야지 말이요. 집에 가 뭐 하겠냐고 말이죠. 일하자고. 나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미안한 생각인데요. 내가 너무 건강이 좋지는 못해서요. 오래는 살 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었는데요. 무슨 기도인가 하니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내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른 될 때, 난 50만 되면 어른 다 늙는 줄 알았거든. 그때까지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도요, 날 키우면서 너 20살까지만 좀 살아다고, 그때까지만 사는 걸 봐도 좋겠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가 뭐 해갑됐다고 해서 건강한데 건강한 동안은 일해야겠다 말이죠. 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떠나는 이제 성별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별회 때 내가 후배 교수들, 우리 대학원 학생들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생은 그때부터 사회 나가서 일하는 게 졸업생이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열심히 사회 일 많이 할 테니까 우리 도우면서 함께 일하자고. 그 또 어떤 학생들은 웃고요. 농담하는 줄 알고 웃고. 사실은 그때 다시 출발했습니다. 공부도 학교에서 나오니까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글도 더 많이 쓰고요. 강연도 학교 강연은 끝냈지만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강연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들 정년을 되게 되면 생활이 좁아집니다. 사회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는데 나는 정년이 돼서 사회에 나오니까 내 사회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가 했더니 아까 얘기한 내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80이 돼서 65세 정년 퇴직하고 15년 지나서 80이 돼서 한 번 셋이 바쁘니까 못 만나다가요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실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도 계란에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은 나이가 아주 보람 있는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건 다 가능한데 우리는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50대는 일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시키는 일하고 말이요.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 하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철든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됐다 하면 어떤 변화가 와야 하느냐. 첫째는 의관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서 70, 80 되는 사람도 다 있다고요. 내가 나를 믿는다. 그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의관이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인격으로나 지식으로나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의관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내가 나 나름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셋이 다 생각하다가 60은 돼야겠다. 60은 돼야겠다.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 때입니다. 그때 그래도 60은 돼야 처리된다 말이죠.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건 성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늙는다고 하는 건 성장이 끝나는 건데 우리가 60쯤 시작했는데 성장을 언제까지 성장했는가 가만 보니까 75세까지는 다 성장했어요. 학문도 성장하고요. 인격도 성장하고요. 사회에 대한 관념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말한 나이는 모든 사람의 평균에서 60에서 75세까지다. 그 나이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없어진단 말이죠. 80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가고 못 가는 건 다른 문제고요. 80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하여튼 60에서 70까지는 성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80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성장한 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연장하는 게다. 사회는 좀 수준이 낮고 우리는 75세, 80까지 성장했으니까 높은데 이거 얼마나 연장하느냐 말이죠. 우리 셋이서 다 생각하다가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갈 때까지는 가보자 말이죠. 그때는 90이면 대단한 나이입니다. 대단한 나이인데요.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참 우연히 나는데요. 우리 내 선배 가운데 정석회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92세인가 93세를 정말 원로시죠. 제일 우리 철학계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차를 타고서 어디 가게 됐습니다. 이게 차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갔다가 이제 심심하시니까 날쓱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참 있더니 혼자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참 좋은 나이 올시다. 92세가 돼서 76세 후배를 보니까 말이죠. 그 얼마나 좋은 나이. 그러니까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그래 그때 내가 생각해 민구하니 나는 90까지는 못 살겠지만은 90쯤 되게 되면 후회 안 해야겠다 말이죠. 그 아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누가 나보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평생 쭉 살아왔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그러면 60에서 80까지라가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남은 게 없다고 말이죠. 제일 좋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나와 내 친구들은 다 인생을 2단계를 살 때에 우린 3단계를 살았습니다. 첫째 단계는 30까지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높이는 겁니다. 교수들은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 사회인으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 거기서 끝났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다시 시작해가지고 어떤 거니 제 3단계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3단계를 비교해 볼 때 언제가 제일 중요했는가, 언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정년퇴직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정년퇴직하고서 한 15년 동안 일 안 했으면 내 인생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사과나무를 키우게 되면 제일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맺어서 사회에 주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였는가? 60은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미국안이 그건 우리 때입니다. 그건 우리 때고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다 높아졌습니다. 4년 전에 청와대에서 내가 100세가 됐다고 해서 선물을 보낸다 그래요. 선물 뭘 내는가 했더니 한 일주일 후에 선물이 왔는데 집행이가 왔어요.
내가 집회에 설명이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는 거 아니? 조선 왕조 때에는 80이 되는 사람을 전국에서 골라서 집회를 보냈대요. 그때는 80 되는 사람이 참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80은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는 100세가 돼야 집회에 보냈다 그게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또 100세 지나게 되면 이제 2100년이 되겠는데 지금 2024년이 되지만 이제 2100년이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되니까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120대 돼야 집회에 보낼 게요. 100세하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인생을 세 단계로 살아야 돼요. 안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손해는 뭐니 안 늙은 사람이 필요 없이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가에서는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불가에서는 이제 불가에서 인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다 그럽니다. 태어나기 이전에는 내가 없고요. 또 죽은 다음에도 나는 없습니다. 그 믿는 건 두 가지인데 뭐니 늙어가는 거하고 병으로 죽는 거하고입니다. 병으로 죽는 걸 그건 의사가 할 얘기니까 나는 모르고요.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 거 뭐니 절대로 늙지 마세요. 내 친구들 가만 보니까요. 안 늙어도 될 사람이 다 늙어요. 60이 되면 철도 안 들었는데요. 늙었다 그래요. 내가 60 지나면 철도 안 들었는데 딱 60 되면 늙었다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남이 늙게 만들어요. 남이 뭐라 그러는지 절대 늙지 마세요. 나도 늙었나 하고 생각한 80 됐습니다. 자꾸 남들이 늙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정말 늙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뭐 늙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뭐 일할 수 있고요. 그래요. 근데 미안합니다. 90이 되니까요. 내가 늙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90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돌아갔죠. 안 선생도 뭐 김태일 교수 딱 90에 돌아가고요. 또 뭐 살아남았다고 해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독하고요. 그래서 나도 90이 돼서요. 이제 늙었다. 이제 늙었으면 어떡하지? 그 뭐 늙었다고 또 뭐 내 인생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이 남아있는 거나 끝내고 이제 후퇴하자 말이죠. 하던 일이나 끝내고 후퇴하자 말이죠. 그래서 하던 일을 끝내기 위해 무슨 생각한데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이거 일이 안 끝난단 말이죠. 95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95세 가도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95세 되니까 늦게 늙었어요. 뭐 늙는 거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몸이 현저하게 늙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 사람은 정신적으로 늙는 게 아니고 신체가 늙는구나 말이죠. 그 정신적으로 내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안 늙어도 된다. 나는 이제 사람의 늙는 걸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니 몸이 늙는 거. 이건 다 누구나 꼭 간다는 정신적으로 누가 늙는가. 이건 사람 따라 다 다르습니다. 50이 돼도 늙은 사람이 있고요. 80이 돼도 늙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95세까지 안 늙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인간적으로 늙는 거. 그건 뭐니 남이 난 늙은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때 내가 늙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 여기 오자마자 받는 인사가 뭐니 104세라고 그러셨죠? 그래요. 이제 그건 뭐들이 건 이전 늙었죠? 그 얘기거든요. 난 속으로 뭐라는 거 아니 104세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늙었다고 하면 내가 좀 화가 나갔는데 말이죠. 인간적으로 내가 늙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재작년에 세상 떠났죠. 그분이 노인들만 모이는 그 무슨 장수한 사람들만 모이는 이제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80 이상 되는 장관지라는 사람, 사장지라는 사람, 교수지라는 사람들이 장수 클럽을 만들어서 이제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8년 아래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 걸어서 좀 나오시라고 말이죠. 선생님이 나오시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 가만 보니까 좀 나가봐야겠어요. 그래서 여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나가겠다고. 그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20여 명 모이는데요. 젊은 늙은이들만 모였어요. 그 내가 첫째 듣기는 게 명관이 안 되겠다. 여기 왔다 나도 느꼈다. 고용이 늙은 사람한테 가서 난 늙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안 갔어요. 백선엽 장군도 왔는데 휠체어 타고 오고요. 김남조 시인도 왔는데 휠체어 타고 오고요. 무슨 늙은이들이에요. 한때 다 장관이고 뭐 사장이고 교수도 했던 사람들이 늙고 있고 그래서 그 잠깐 뭐 얘기해 달라 그래요. 그래 그때는 다들 수고했다고 점점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돌아오면서 절대 안 나온다고. 여기 나오면 나도 늦겠단 말이죠. 그럼 방법이 뭐냐? 젊은 교수들 만나자. 늙은이들 만나지 말고 젊은 사람들 만나자. 그 젊은 사람들 좀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걱정이에요. 왜요? 젊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선생님이랑 자꾸 나이 많게만 대접해주지 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보고 같은 교수라고 근데 저희가 다 교수가 됐으니까요. 미안하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억지로 젊은 사람들 만나면 좋아하고 버림받을 테니까 그럼 이제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 해보니까요. 우리 사회에 제일 훌륭한 지도자들하고 경쟁해보자. 뭐 누구든지 말이죠. 신변에 나는 사람들이 저분과 하고 경쟁해보자. 저분하고 경쟁해보자. 그러니까 95세까지 돼도 뭐 몸은 늙었어요. 그런데 97세입니다. 97세에 내가 쓴 100년의 사람보다도 책이 그때 저거 한 달도 안 걸렸었어요. 출판사에서 뭐 좀 50대 이상 사람이 읽을 만한 글 좀 써달라 그랬었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팔렸어요. 이게 조선일보에서요. 금년에 제일 좋은 책 독자를 많이 가지고 좋은 문장으로 글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았어요.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다 60대, 70대까지 이제 비전은 없어요. 그럼 나는 97세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거기 왜 들어갔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장은 내가 내 글 봐도 50대, 60대가 제일 좋아요. 형용사도 많이 있고요. 감정도 풍부하고요. 독자들이 읽으면요. 감정이 통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잘 안 돼요. 늙으니까 안 되거든. 그럼 왜 거기 끼었는가? 사상은 내가 앞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난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뛰었거든요. 내가 97세에 또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그 출판문화협회죠. 거기서도 뭐 나보고 뭐 베스트셀러 썼다고 뭐 꺼내고 한참 유명해졌어요. 97세에 말이죠. 그 내가 나보고 얘기했어요. 너 절대 안 늙었다. 남이 안 만들겠다고 그래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죠. 안 늙은 걸 왜 늙었다고 그래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나갔어요. 좀 미안한 얘기 하나 할까요?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게요. 좀 나이 많은 분은 기억하실게요. KBS에 나갔는데요.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야. 선생님 혼자 외롭게 이렇게 쭉 사시는데 여자친구 생각 안 나세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구하셔야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고 너무 바쁘니까 이 끝나면 2년쯤 걸릴 텐데 2년 후에는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고 여자친구 구하니까 찾아올 사람은 응하라 하고 그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지방에 가연 같은 거 가면요 어떤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2년 기다렸는데 신문 광고 안 났던데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99세가 됐어요. 근데 뜻밖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 그래요.
그때가 다 쟁쟁한 그 평생에 그 논설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교수님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게 끼었다가 좋은 글도 못 쓰고 망신하지 않나 하는데 자꾸 부탁해서 두 심 다 썼어요. 조선일보는 좀 쓰고 많아졌어요. 거기서 작은 책 두 권으로 나왔는데 그 한 권이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의 독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그때부터 쓰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끝나니까 이번 또 중앙일보에서 우리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 생각해보고 하니 사람은 내가 늙었다 할수록 그건 자기 손에다 말이죠. 늘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뭐하니 정신력은 노력만 하게 되면 그냥 성장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내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고유명사 자꾸 잊어버리고요. 보통 명사도 잊어버리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기억력이 약화되니까 늙는가 보다. 그래도 생각하는 건 그냥 원고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요. 요거까지 계속되면 이제 얼마나 계속할지 뭐 지금도 두 신문에 칼럼 쓰는데요. 미안합니다. 다 독자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이건 늙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는 늙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늙느냐 안 늙느냐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늙어들여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새 뭐 방송도 하고 뭐 가연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이고 하니 내 가연 들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 이제 늙었구나. 그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가연 끝나게 되거든요. 내 제자들이 와서 학교 갔을 때는 그 좋은 말씀 안 하시더니 여기서 와서 하시네요. 그러면 내 속으로요. 그래. 늙은 아니다 말이죠. 인간적으로 늙는 건 그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3단계를 산다. 그 책임을 감당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다 그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옆에 일본 사람들은 한 50년 전에 그런 문제를 걱정했어요. 그 사람들 걱정한 건 민관이 60이 넘으니까요. 남자들은 직장에서 은퇴하게 돼요. 아들, 딸들은 다 독립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60이 넘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60부터 이제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사회에 다시 태어나서 어떡하느냐, 20, 30년 어떡하느냐. 그때에 재출발하는 사람은 제3인생을 살고 재출발 안 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난다고 말이죠. 그럼 그 재출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니 절대로 공부 놓치지 말라. 기회가 있는 대로 공부해라 말이죠. 그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독서죠. 그래서 공부해라. 두 번째는 뭔가니 일하는 사람이 젊어진다. 뭐든지 일해라 말이죠. 수입이 있다, 뭐 직장이 있다, 그건 딴 문제고 나를 위해서 일해라. 세 번째 뭔가니 취미 활동을 해라 말이죠. 뭐든지 젊어서 못했던 그 활동, 취미 활동해라. 이 세 가지 꼭 해라 그거예요. 전 우리 사회도요. 60쯤 되게 되면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 활동하는 거 그건 계속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게 민관이 그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풍부해지니까요. 일도 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합니다. 한 3년 전입니다. 고려대학의 정시학에 한 그 교수가 있습니다. 그 한 배우 교수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같은 반에 우리 담임에 있을 때 이곤이라고 애자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 기억한다고 말이죠. 다른 걸 모르겠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아주 원자 일본으로 가 있었거든요. 기억한다고 했는데 같이 좀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라고.
2, 3일 후에 인사하러 왔어요. 제 오늘 목적은 민구안이 그 이건군이 63세에 공직에서 떠났거든요. 떠나면서 자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떡하지 하다가 젊어서 하고 싶었던 그 서예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씨 쓰려고 하면 이제 공부를 자꾸 하거든요. 한문도 공부하니까 글쭉 하다가 이번에 광화문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가겠다고 말이죠. 내가 가서 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서 내가 좀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있어 비싸야 지금 그 고등학생들은 지원 안 쓰거든요. 아들 같아서 몇 살인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90 될 때까지 키도 안 크고 뭐였어. 그렇습니다. 근데 전시회 가보니까요. 역시 그 시절가 행복해요. 뭐 그랬거든요. 나는 세브란스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거기 이제 봉사하러 온 주부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부님들이 와서 봉사하는 그 봉사하시는 주부님들은 좁고요. 행복하고요. 보람을 느끼고요. 그거 안 하는 주부님들은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편하지 못해요. 뭐 사회에 대한 접촉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고요. 제일 이제 요새 수능 시험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젊은이들이 고독해지는데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넓혀가야 돼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이런 모임적이 계속해서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자라니까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게 넓어져서 50, 60, 70까지는 인생이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거든요. 그 내려오는 사람은 제3인생은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올라와서 60, 65년 더 넓어져야 돼요. 그 인생은 나이 들수록 넓어져야 돼요. 나이 든다고 좁아지게 되면 손해보는 세이죠. 그 넓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민구안이 인간관계를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사람 많이 대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을 대하니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이따만큼요 고등학생들하고 시간을 좀 가지는 때가 있어요. 지난번 작년인가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양구에 있는 그 애국 고등학생들 2학년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좀 같이 가져봤어요. 근데 애들이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려고 안 그래? 더 얘기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삼성그룹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이제 그 강의가 있어요. 그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와달라고 그래 가서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주관에 했던 분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하는 말이 민구안이 선생님이 그 강의해 주고 가시는데요. 제일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말이죠. 질문도 많이 받고 말이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문제가 뭔지 알게 돼요. 근데 내 친구들은 대학에서 시작해서 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젊었을 때 고민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고등학생들 보고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내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3단계로 살 때까지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좀 더 이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일해야 하는데 지금 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일을 왜 하는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한 가치관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좀 그저 제가 이렇게 살아온 얘기라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생 좀 가난하게 쭉 살았지만요. 제일 그 가난해서 고생한 때가 연세대학교 가서 한 2년 동안입니다.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아들, 딸을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때거든요. 자꾸 인구 정책이 걱정돼서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때입니다.
근데 나는 애들 6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내 책임입니다. 또 전쟁 때 북한에 있던 어머님도 오시고 동생들도 왔는데요. 그 동생 둘은 대학 갈 나이거든요.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고 한 동생 이제 어른이고.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학교 봉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됐다고요. 갑자기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메고 하니 다 필요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집이 없거든요. 집도 없어서 고생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수들이 이제 부수입을 올리는 건 시간 강사로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해칠 정도로 참 여러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서 고생하고요. 정말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한 대학에서 나한테 우리 대학에서 전임 배우를 해드릴 테니까 다른 시간 강사는 다 끝내고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대학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안정됐습니다. 두 대학 봉급을 받다시피 하니까요. 그게 안정됐습니다. 안정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올 목적은 명관이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 모이는데 그분들 위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사로 초청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가 얘기를 듣고서 그거 안 되겠는데 이번 토요일에 내가 같은 시간에 삼성그룹에 강의가 있어서 선약이 있어야 안 되겠다고 내가 더 좋은 강사는 좀 소개해 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 은사라고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요. 참 마음이 좀 아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민관이 삼성그룹에 가면 배차해 주니까 고생 안 하고요. 강사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고생하고 강사료는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는 거 하니 그 왜 손해보고 왜 대구 가겠냐고 말이죠. 삼성이다 약속됐는데 말이죠.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민구하니 내 제자의 표정과 마찬가지로 내가 한평생 살아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이게 좋은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체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일은 이쪽이 소중한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내 판단이 민구하니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허락을 해주면 내가 글로 가야겠다. 그래서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다 회의를 해봤더니 그럼 가보시라고 말이죠. 우리 또 다시 계획해 보겠다고. 대구에 갔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저녁 때 서울역에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나 혼자 생각해 내가 나 혼자 생각해 민구하니 너 어제는 참 잘했다.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우니까 뭐든지 수입, 돈 때문에 일했는데 이제는 그거 바꿔라. 무슨 일이 더 소중한가? 내 인간에서 더 소중한 일을 찾아서 하지 돈의 노예가 되고 소유 때문에 일하는 건 이제는 바꿔라 말이죠. 내 마음속에 약속했습니다. 이제 바꾸겠다고 말이죠. 바꾸자. 그리고 한 10여 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돈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그 돈이 끝나면 일도 끝나요.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건요. 일 끝나면 수입도 끝나요. 그런데 일을 위해서 일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일을 위해서 일했더니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요.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요. 일이 자꾸 계속돼요. 그러니까 수입도 자꾸 느는 거예요. 아,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로구나 말이죠. 차이점이구나. 또 한 가지 변화가 오는데요. 돈 때문에 일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암만 일해도 즐거워요.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보람이 있으니까요. 아, 이 인생이 일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리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에 다니는 게 다 그래요. 돈과 일을 위한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아요. 올라가서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의 가치가 있으니까 3분의 1을 살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요, 보람 있고 그래요. 그런데 80이 되고 나니까요, 또 다른 생각이 나요.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생각이냐면요, 80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때까지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어요. 다 우리 자기라니까 100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은 게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사실 헛살았구나 말이죠. 헛살았구나. 왜 똑같은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너 교육은 왜 했느냐 말이야. 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경제인이 일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 내가 경제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왜 하는가? 내가 정치를 잘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의 목적이 다 하나예요. 그러면 그간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은 좋은 일 한 사람이고, 그걸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요. 아주 부족한 사람은 내 돈만 가지고 있다가 수입의 노예가 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80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나 하니까요, 또 변화가 있어요. 첫째 번 변화는 뭐하니, 어려울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저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테니까 이번엔 내가 돈을 줄 줄 알아요. 그건 내가 도와줘야겠다 말이죠. 네. 어렵더라도 그걸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구하니 생각해 보다가요, 아, 그건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내가 주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어디 돈을 좀 주었으면 좋겠대요. 꼭 줘야겠는데 내가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요. 근데 누가 나보고 무슨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말이죠. 내가 당신 일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절반 나 도와주고 내가 절반 합쳐가지고서 저기 좀 도와주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되는 거 아니, 나한테도 감사하다는 연락이 오고요. 그분한테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저 돈 조금 쓰고서요, 그렇게 행복한 건 처음입니다. 아, 정말 이래서 돈 버는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 주게 되세요. 그리고 나니까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해져요. 행복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은 이걸 갚아야 하니까 안 되겠네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요 얼마 전에 내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하고 나는데 말이죠. 누가 나보고 지방의 어느 사립대학의 총장을 좀 오면 어떻겠는가 그래요. 그 내가 뭐라 했는 거 아니, 그건 아니라고. 나는 교수다운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의하기 위해서 오는 데든지 또 좋은 강의를 좀 부탁한다면 가지만은 그건 총장은 그게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할 일이 있다고. 왜? 내가 총장 만든 것보다는 강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나 혼자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이 사회에서 내가 제일 부자다.
내가 제일 부자다. 왜? 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강연하고 글 쓰고 준 사람 뭐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했냐고 하죠. 또 나만큼 많은 제사를 키운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부자죠. 그러니까 그 민관이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일을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민관이 내가 하는 일이 암만 작은 일 같아도 대단치 않은 일 같아도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안다고 하는 것이 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나만 출세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게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 그걸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14살 났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처음 중학생이 된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중학생이 됐을 때 나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게 되면 내가 그 사회만큼 그 직장만큼 높아지고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국가만큼 커진다. 잘하게 된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젊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면서 쭉 이제 깨달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난 지금 생각하면요. 많은 목사님 설교 드리고 신학자들의 책도 읽었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제일 기독교 정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다. 종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라는 뭐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요. 꽃 같은 일 하면서도 나를 걱정하며 살게 되면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정치를 자꾸 걱정하는 게 민관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해야겠는데 그것을 내가 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병들게 되고요.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는 거 아니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다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깨달은 게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교회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 훌륭한 교회, 큰 교회 그게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제일 걱정하신 게 민관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 설교 드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민관이 나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생길 줄 알았는데 도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신앙을 가졌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아주 쉽게 어디에서나 느끼게 됩니다. 미안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90이 넘어서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상을 받는데 교수님들도 보이고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보이고 어떤 상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내가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받았다고. 받긴 받았는데 나 사실
받을 자격은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도 많이 있다. 그거 하나도 없다구나. 또 다들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어떤 게 훌륭한 일 한 것도 없다고. 그저 조용히 살았으니까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왜 주었는가 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그마한 거 한 가지 있다고. 그 미국안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거를 주는 것 같다고. 그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제일 어려운 때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북한 공산 지하에서 정말 제일 어려운 때 살았습니다. 나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고생이 사랑을 위한 고생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고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생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고생을 안 했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 고생이 자꾸 무겁다 싫다 했으면 불가에 사는 말대로 고요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것만큼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그 강연을 다 끝내고 피곤하니까 옆에 강의실에 휴게실에서 눈 감고 이렇게 혼자 쉬고 있는데요.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마 그 지방의 유지겠죠. 70쯤 돼 보이는 분인데 들어오시면서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말이죠. 앉아서 처음 나보고 묻는 말이 뭐하니, 안병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 지금 병중에 계셔서 밖에 나와서 일 잘 못하신다고 하니까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이 건강하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강연을 듣고서 집으로 가만히 갔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사하신 말씀인 거 아니,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다 방황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병 선생님과 선생님이 계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서 나갔다가 잠깐 돌아서는 민관이 안병우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고 좀 인사 전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가세요. 그 내가 안 선생님 먼저 가시고 그랬는데요, 나나 안 선생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와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해준 사람이 많으면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많이 베푼 사람이 행복합니다. 큰일 했다, 유명해졌다, 그건 다 흘러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 고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살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셨어요. 늙지 마시고요. 행복하고요. 다 많은 사람이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인사 많이 받는 인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은